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는 교과서만 달달 외워도 성적이 쑥쑥 오르는데 나는 아무리 그 방법을 따라해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혹은 유튜브에서 본 공부 천재의 노트 필기법을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인지 나만 더 헷갈리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은 경험.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으로 글씨를 쓰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커드 스터디가 10년간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분석해서 밝혀낸 4가지 학습 성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유형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신의 학습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에게 딱 맞는 안경 도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쓴 도수 높은 안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눈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운 것처럼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공부법을 찾을 때 비로소 세상의 지식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학습 성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커드 스터디의 학습 성향 분류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EDI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연구는 수십 년간 수많은 학습자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물이에요. 핵심은 2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 축은 감각형과 직관형입니다. 감각형 학습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을 선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 배우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배울 때 실생활 예제나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보는 것을 선호하죠. 반면 직관형 학습자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정보를 더 좋아합니다. 원리나 개념, 철학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요. 같은 수학 공식이라도 왜 이 공식이 성립하는지,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파고드는 걸 즐깁니다. 2번째 축은 순차형과 총체형입니다. 순차형 학습자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이죠. 앞 단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총체형 학습자는 전체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목차를 먼저 훑어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한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순서를 건너뛰기도 하고 여러 부분을 동시에 학습하기도 합니다. 이 2축을 조합하면 4가지 학습 성향이 나옵니다. 감각형과 순차형이 만나면 원칙주의형, 감각형과 총체형이 만나면 목표지향형, 직관형과 순차형이 만나면 한우물형, 직관형과 총체형이 만나면 전체주의형이 되는 거죠. 각각의 성향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같은 교과서를 봐도,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각자의 뇌는 전혀 다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공부법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유형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주의형은 감각형과 순차형의 조합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의 학습 정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학습 처리가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죠. 원칙주의형 학습자에게 교과서는 성경과 같습니다. 1페이지부터 차례차례 읽어나가며 각 단원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건너뛰거나 대충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해요. 이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월요일엔 국어, 화요일엔 수학, 이런 식으로 정확한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크게 당황하죠. 원칙주의형의 가장 큰 강점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개선하며 나아가는 특성이 있어요. 토머스 에디슨을 떠올려 보세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원칙주의형의 사고방식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확실하게 검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원칙주의형 학생이 수학 문제집을 푼다면 이렇게 합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찾아서 다시 풀어봅니다. 그렇게 1번 문제를 완전히 마스터한 후에야 2번 문제로 넘어가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학습법입니다. 또한 원칙주의형은
구체적인 예시와 실제 데이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이 개념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해요. 물리 법칙을 배울 때도 공식 자체보다는 그 공식을 실생활에 적용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해합니다. 원칙주의형의 단점은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순서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 때로는 더 효율적인 지름길을 놓칠 수 있어요. 시험 범위가 방대할 때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완벽하게 공부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나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전에는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도정할 수 있죠. 원칙주의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교과서, 선생님의 필기, 검증된 참고서 등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친구가 대충 정리해준 노트보다는 공식적인 자료를 신뢰하죠. 여러분이 만약 원칙주의형이라면 이런 자신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가는 여러분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가장 견고한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목표지향형은 감각형과 총체형의 조합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좋아하면서도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지향형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입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들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목차를 확인합니다. 전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마치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펼쳐놓고 전체 코스와 정상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지향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합니다. 다빈치는 인체를 그릴 때 먼저 전체적인 뼈대 구조를 스케치한 후 근육과 피부를 덧입혔어요. 목표지향형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뼈대가 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지식을 쌓아나가죠. 예를 들어 역사 과목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먼저 연표를 쭉 훑어보며 전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요. 조선시대 전체가 어떤 왕들의 순서로 이어졌는지, 각 시기의 큰 사건들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시험 범위 내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죠. 목표지향형의 가장 큰 강점은 전략적 학습 능력입니다. 이들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데 탁월해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가, 어떤 단원의 배점이 높은가, 이런 분석을 통해 공부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합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하려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거죠. 시험 일주일 전 목표지향형 학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의 전체 목차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풀어보며 자주 출제되는 영역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서와 참고서를 넘나들며 핵심 개념을 정리하죠. 시간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은 스킵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험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목표지향형은 실용적인 결과를 추구합니다. 이 공부가 시험에 나오나요? 이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죠. 순수한 지적 호기심보다는 명확한 목적과 결과가 있을 때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무작정 단어장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수능 빈출 단어 500개를 먼저 마스터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확실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목표지향형의 단점은 때로 너무 결과 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만을 추구하다 보면 기초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어요. 당장 시험에 안 나온다고 건너뛴 내용이 나중에 더 높은 수준의 학습에서 필수 기초 지식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자각하고 있으면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구분해서 설정하고 때로는 당장의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목표 지향형에게 공부는 정상을 향한 등반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찾아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없이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목표 지향형의 핵심 철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표 지향형이라면 이런 전략적 사고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은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큰 강점이 되니까요. 한 우물형은 직관형과 순차형의 조합입니다. 이들은 추상적인 정보와 이론을 선호하면서도 그것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우물형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왜입니다. 표면적인 사실이나 공식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면에 숨겨진 원리,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죠. 수학 공식 하나를 배워도 왜 이 공식이 성립하는가를 끝까지 파고듭니다. 증명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한 우물형은 찰스 다윈과 같은 탐구 방식을 보입니다. 다윈은 단순히 생물들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왜 이 생물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 치밀한 관찰과 논리적 추론을 거쳐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이론을 완성했죠. 한 우물형 학습자도 이와 같습니다. 현상에 대한 통찰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인 순서대로 완전히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물리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한 우물형 학생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을 그냥 외우지 않아요. 왜 힘이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지, 이 법칙이 어떤 관찰과 실험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다른 운동 법칙들과는 어떤 논리적 관계에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한 우물형의 가장 큰 강점은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응용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서도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단순 암기형 문제에는 약할 수 있어도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는 강하죠. 한 우물형은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철학, 순수 수학, 이론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식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죠. 하지만 한 우물형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진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시험 범위를 다 못 볼 수도 있죠. 또한 때로는 불필요하게 깊이 파고들어서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까지 공부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도 조절 가능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의식적으로 이 정도 이해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정하고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깊이 있게 공부하되 시험 전에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 우물형 학생이 역사를 공부한다면 이런 식입니다. 조선시대의 당쟁을 배울 때 단순히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는 사실만 외우지 않아요. 왜 당쟁이 발생했는가? 그 철학적,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이 조선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이해하려 합니다. 한 우물형에게 공부는 진리를 향한 탐험입니다. 표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을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도달하려는 여정이죠. 만약 여러분이 한 우물형이라면 이런 깊이 있는 사고방식을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이렇게 본질을 파고드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니까요. 전체주의형은 직관형과 총체형의 조합입니다. 이들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정보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주의형 학습자는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목이나 영역 사이의 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수학과 물리, 역사와 문학, 과학과 철학을 자유롭게 오가며 개념들을 연결하죠. 전체주의형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잡스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컴퓨터 공학자들이 기능에만 집중할 때 그는 디자인, 철학, 예술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창조했죠. 전체주의형 학습자도 이처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사고가 특징입니다. 이들은 항상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흡수하려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하다가도 관련된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요.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다가 계몽사상으로, 계몽사상에서 다시 철학으로, 철학에서 현대민주주의로 계속 뻗어나가는 식이죠. 전체주의형의 가장 큰 강점은 창의적 통찰력입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 사이에서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해요. 이런 능력은 특히 논술이나 에세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빛을 발합니다. 마인드맵은 전체주의형에게 최적의 도구입니다. 중심 주제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각 가지가 또 다른 가지로 연결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형의 사고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전체주의형 학생이 생물 시간에 세포를 배운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포 구조를 배우면서 동시에 이것이 사회 구조와 얼마나 비슷한지 떠올려요. 세포막은 국경, 핵은 정부,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처럼 말이죠. 이런 비유적 사고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합니다. 전체주의형은 새롭고 흥미로운 추상적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은 금방 지루해해요. 대신 새로운 관점, 신선한 해석,
창의적인 접근을 제시하면 눈이 반짝거리며 몰입하죠. 하지만 전체주의형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루려다 보면 산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기보다는 여러 주제를 얕게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죠. 또한 세부적인 암기나 반복 학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나 연대 암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스토리와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사 연대를 외울 때도 단순히 숫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각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함께 기억하는 식이죠. 원체주의형 학생이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작품 하나를 읽으면서 동시에 작가의 다른 작품들, 같은 시대 다른 작가들의 작품,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 현대적 의미까지 종횡무진 연결하며 사고를 확장합니다. 전체주의형에게 공부는 점들을 연결해서 별자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나하나의 지식은 밤하늘의 별처럼 흩어져 있지만 전체주의형은 그것들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내죠. 만약 여러분이 전체주의형이라면 이런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발휘하세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이니까요. 같은 플래너를 써도 학습 성향에 따라 활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플래너는 단순한 일정 관리 도구가 아니에요. 자신의 메타인지, 즉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플래너를 선택할 때 공부 효율이 극대화되죠. 이것은 마치 항해사가 자신에게 익숙한 지도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꼼꼼한 항해사는 세밀한 해도를 보며 시간별 경로를 체크하고, 목적지가 중요한 항해사는 전체 항로와 도착 예정일만 표시된 지도를 보기 때문이죠. 원칙주의형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 중심의 주간 플래너를 가장 선호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모든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웁니다. 빈칸이 있으면 뭔가 놓친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칸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을 좋아하죠. 원칙주의형의 플래너 작성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고정 일정부터 적어요. 기상시간, 식사시간, 학원시간, 취침시간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 이동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기록합니다. 집에서 학원까지 30분 걸린다면 그 30분도 플래너에 명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동 시간에 무엇을 할지까지 계획하기도 합니다. 버스 안에서 영단어 50개 복습하기, 이런 식으로요. 원칙주의형은 갑작스러운 변동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선책까지 미리 준비해요. 만약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면 대신 뭘 할지, 비가 와서 운동을 못 가면 뭘 할지를 이미 플래너에 적어둡니다. 이런 철저한 계획이 원칙주의형에게 안정감과 학습 확신을 줍니다. 목표지향형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 중심의 플래너를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목표지향형의 핵심은 우선순위와 중요도입니다. 플래너를 펼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중요도 순서로 정리되어 있어요. 1순위는 내일 제출해야 하는 과제, 2순위는 다음 주 시험 준비, 이런 식이죠. 각 항목 옆에는 완료 여부를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완료하면 동그라미, 진행 중이면 세모, 못했으면 X 표시를 해요. 이 체크 표시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에서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목표 지향형은 유연한 활용을 중시합니다. 고정된 형식보다는 메모지처럼 자유롭게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바로 조정하죠.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 여부에 집중합니다. 수학문제, 신문제 풀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게 오전에 끝나든 오후에 끝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날 안에 신문제를 완료하는 것이니까요. 한 우물형은 미리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무의미하게 느끼거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메모 형식의 플래너를 선호해요. 한 우물형의 플래너는 간단합니다. 날짜와 키워드 중심으로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자유롭게 적어두죠. 월요일, 물리운동량 단원. 이 정도로만 적어요.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런 건 적지 않습니다. 그날 그 주제를 공부하다가 흥미가 생기면 관련된 다른 내용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는 거예요. 한 우물형은 그날그날의 직관과 흥미에 이끌립니다. 계획표에 수학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날 아침에 갑자기 국어가 하고 싶으면 국어부터 시작해요. 대신 한번 시작하면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집중합니다. 한 우물형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잊지 않을 정도로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플래너는 상기시키는 도구일 뿐 강제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전체주의형은 한눈에 한 달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달력 형식의 월간 플래너를 주된 도구로 사용해요. 전체주의형의 플래너를 보면 한 달 전체가 펼쳐져 있습니다. 각 날짜에는 핵심 키워드나 마감일이 적혀 있어요. 1일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선호하죠. 전체주의형의 플래너 작성법은 역산입니다. 과제 제출일이 30일이라면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산해요. 28일까지 완성, 25일까지 초안, 20일까지 자료조사. 이런 식으로 마감일부터 시작일까지 역순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학교 일정이나 고정된 일정을 적어서 큰 틀을 잡아요. 그 다음 그 틀 안에서 유연하게 나머지 일정을 배치하죠. 전체주의형은 계획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대략적인 방향만 잡아두고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해요. 세부 분량보다는 미션 완료에 집중합니다. 수학 문제집 10페이지가 아니라 수학 2차 함수 단원 끝내기, 이런 식으로 큰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죠. 결국 플래너를 쓰는 방식은 각자의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이해할 때 그에 맞는 플래너를 선택할 수 있고 공부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같은 작품을 읽어도 학습 성향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한 편의 시를 4가지 유형이 어떻게 다르게 분석하는지 보면 각 성향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원칙주의형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부분에서 전체로 순서대로 이해합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김소월은 누구인가? 일제강점기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런 기초 정보를 먼저 소개하여 작품 이해의 토대를 쌓습니다. 그 다음 시각적 실체를 확인해요. 실제 진달래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봅니다. 시 속의 소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읽습니다. 1년부터 4연까지 순차적으로 분석해요. 1연에서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2연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짚어갑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별 상황임을 확인.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파악.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구체적 공간과 소재 확인. 이런 식으로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체 주제로 나아갑니다.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봐요. 1년의 화자 감정은? 진달래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각 단계의 이해도를 검증하며 확실하게 학습합니다. 목표 지향형은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의미를 먼저 파악합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아요. 이 시는 이별과 희생적 사랑을 다룬다는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문화적 맥락을 활용해요. 한국 전통사회에서 이별 풍습이 어땠는지, 진달래꽃이 우리 정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이렇게 작품의 전체적인 위치를 깨달은 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죠. 목표 지향형은 거시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이런 큰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은 후 각 연의 의미를 그 정서와 연결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학 개념도 미리 확인해요. 역설, 반어, 상징 같은 표현 기법들이 이 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죠. 목표 지향형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완벽하게 해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한 우물형은 추상적 개념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쌓아갑니다. 먼저 희생적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인식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희생적 사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시 속의 시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석합니다. 진달래꽃은 왜 희생의 상징인가? 꽃을 뿌린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실 때는 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고 했는가? 이런 질문들에 논리적으로 답하며 작품을 이해해요. 한 우물형은 논리적 사슬을 형성합니다. 이별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화자는 희생적 태도를 취한다. 그 매개체로 진달래꽃을 사용한다. 결국 주제가 완성된다. 이런 인과관계를 따라가며 체계적으로 학습하죠. 추상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꽃이라는 구체적 상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논리적 고리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전체주의형은 작품을 더 넓은 문학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합니다. 먼저 김소월 시인이 한국 현대 시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요. 그가 민요적 율격을 현대시에 접목했다는 점,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시인이라는 점 등을 먼저 이해하죠. 그 다음 진달래꽃이 지닌 서정시로서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시가 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 하나인지, 문학사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해요. 전체주의형은 상징체계를 비교합니다. 진달래꽃의 상징성을 다른 시인들의 작품과 비교하며 더 넓은 문학적 지도 위에서 작품을 바라보죠. 예를 들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김춘수의 꽃과 비교하며 각각의 꽃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탐구합니다. 전체주의형은 직관적으로 탐구해요. 왜 하필 진달래꽃인가? 다른 꽃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자신의 직관적 흥미에서 출발해 전체 주제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탐구하죠. 결국 국어 공부에서 각 성향은 정보를 엮어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방식과 비슷해요. 원칙주의형이 퍼즐 조각의 모양을 하나씩 대조하며 순서대로 맞춰 나간다면, 전체주의형은 완성된 그림판의 전체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며 직관적으로 조각들을 연결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학습 성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칙주의형, 목표지향형, 한우물형, 전체주의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아마 한 가지 유형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주된 성향이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성향의 특징도 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는지, 추상적인 것을 선호하는지, 정보를 처리할 때 순차적으로 하는지, 전체를 먼저 보는지, 이 2가지 축만 이해해도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원칙주의형 학생에게 전체를 먼저 바라고 강요하면 불안해집니다. 전체주의형 학생에게 순서대로 하나씩 해라고 하면 답답해하죠. 마치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으로 글씨 쓰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와 비효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공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공부가 덜 괴롭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하죠. 학습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우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학습 성향을 고려해서 공부 방법을 조정해 보세요. 원칙주의형이라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목표지향형이라면 전체 틀을 먼저 파악하고 핵심부터 공부하세요. 한우물형이라면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전체주의형이라면 관련 개념들을 자유롭게 연결하며 공부하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방법을 강요하지 마세요. 각자의 성향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습 성향을 이해하면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인생 전반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공부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배우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 그리고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자신의 학습 성향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딱 맞는 안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의 지식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최적의 학습법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